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구글의 차세대 AI 모델 제미나이 3.0이 호평을 받으며 알파벳을 중심으로 기술주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둔 얇은 장세였지만 기술 섹터 전반의 거래 활력을 이끌었습니다. 미 정부가 엔비디아 고성능 AI 반도체 H200의 대중 수출 허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인터뷰에서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며 미중 간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매우 좋은 통화였다고 밝히며 시 주석의 초청에 따라 내년 4월 베이징을 방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달러원 환율 급등 속에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이 처음으로 사자 협의체를 꾸려 환율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외환 안정 역할에 동원되면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수익성과 시장 안정을 함께 달성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AI 트레이드에 대한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구글은 제미나이 3.0을 내놓고 계속해서 호평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시장에서는 구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AI 지도를 새롭게 쓰는 듯한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구글과 연관이 좀 되어 있는 브로드컴이나 마이크론, 셀레스티카 같은 종목들이 특히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AI 트레이드 훈풍을 좀 같이 받아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밤사이 뉴욕 증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글이 AI에 과감하게 투자한 만큼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무언가를 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세한 내용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와이드 리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던 건 아니지만 일부 로봇주는 여전히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봇 손을 만들고 있는 로보티즈는 증자에 대한 부담감이 있긴 합니다만 남아있는 투자 포인트가 어디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서울경제에서는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뉴스이긴 한데요. 디램 재고가 바닥이 났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에 이어서 월러 이사 그리고 데일리 이사까지 연이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를 좀 해준 상황인데요. 하루 걸러서 하루 또 이렇게 색이 좀 바뀌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떤 대응 전략들이 필요할지 다양한 시각들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구글이 다시 불 붙였다입니다.
밤사이에 구글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글이 제미나이 3.0 내놓고 호평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구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AI 지도가 좀 그려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밤사이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월요일에 이제 뉴욕 증시는 인공지능주 관련주 중심으로 이제 강하게 올랐습니다. S&P 지수는 1.6% 상승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7%나 급등했습니다. 다우지수 역시 이제 0.4% 정도 올랐는데, 자, 시장을 이끈 건 사실상 알파벳이었습니다. 물론 주가가 더 많이 오른 건 브로드컴도 있고 더 많이 있습니다. 장중에 더 많이 올랐던 건 뭐 테슬라도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시장을 이끈 걸 알파벳이라고 하는 건, 알파벳은 그 AI의 거품론이 나올 당시에도 지금 거의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세를, 적지만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이제 주목할 만한 건데요. 그 중심에는 아마 이제 지난주 업그레이드된 AI 모델인 제미나이 3가 이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공개되면서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경쟁에서 다시 한 번 더 존재감을 가시하고 있고, 알파벳 주가가 이제 6% 안팎 정도 뛰었고, 지금 장외 거래에서 거의 이제 1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되고 있고, 알파벳에 이제 주목하는 기대는 다른 AI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이 11% 급등했고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8% 상승했습니다. 팔란티어와 AMD도 나란히 6% 올랐고, 메타와 엔비디아, 아마존 등 다른 빅테크들도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수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우리의 시각도 좀 있습니다. 이게 특정 종목에만 계속 하다 보면 좋은 일이겠지만, 한두 종목에만 시장을 끌어올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오래가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시장이 전반적으로 확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수를 보면 S&P 500 지수도 이제 약 지난주에 2% 정도 떨어졌고, 이달 들어서만 2% 이상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난주 3% 하락했고, 11월 낙폭도 3%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AI주의 특정 몇 개 종목들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시장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그런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이제 12월 금리 인하를 열어뒀습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없다가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지수 같은 것들이 잘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주는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것 같은 전망이 조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연준 회의 전까지 뚜렷한 호재가 많지 않고, 작은 뉴스에도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화요일 날 발표되는 9월 미국 소매 판매와 함께 생산자 물가지수 지표가 경기 둔화와 물가 부담이란 동시에 이 부분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조금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제 투자 심리가 워낙 위축된 상태에서 악재가 나올 경우에 그 충격이 과장되기 쉽다면서, 거래량이 얇아지고 어쨌든 주가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서 투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목요일 날은 추수감사절 당일이라 휴장합니다. 여러분, 휴장하니까 그 점 염려하시고, 금요일은 1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원래 4시까지 하는 걸 1시까지 해서 이제 3시간 앞당길 예정이니까 조기 폐장하는 점을 염두해 주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수감사절 이벤트로 인해서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엔 새벽 3시에 거래가 마감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먼저 짚어봤습니다. 넘어가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머스크의 X 스스로 찔렸다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른바 마가 운동을 이끌고 있는 영향력 있는 몇몇의 계정들이 있는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상당수가 미국이 아닌 러시아, 나이지리아, 인도 등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새 기능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해 주시죠. 이제 최근에 X를 쓰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계정 정보라고 이제 영어로는 이제 About This Account라는 정보가 있는데, 이건 누구나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기능에 누르면 해당 계정이 어느 나라에서 접속을 했는지, 언제 가입했는지, 사용자 이름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리고 X 앱을 어떤 경로로 내려받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쨌든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계정 프로필에서 이 결제를 바로 볼 수 있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 기능이 이제 공개되자마자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성향을 가진 정말 계정이 그 지역의 사람인지를 다들 궁금했는지 타깃이 돼서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가 계정이 주요 타깃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 계정들이 왜 이렇게 극성스러웠느냐를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미국 애국자라고 소개하는 계정의 상당수가 알고 봤더니
동유럽이라든가 나이지라든가 태국이라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이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보이스피싱 느낌이 좀 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팔로워 40만 명을 보고하고 있는 마가 네이션 X라는 계정인데 우리 국민을 위한 애국자 목소리를 자처했던 이 계정입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고 동유럽인데 이거 알고 봤더니 동유럽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유럽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이방카 트럼프를 지지하는 팬 계정이 있습니다. 이방카 뉴스라고 팔로워 이건 무려 100만 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불법 이민이라든가 이슬람 트럼프 지지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올려왔는데 실제 위치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글쎄요.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 예, 나이지리아로 표시가 됐고 규모가 작은 계정도 예외가 아닌데 1만 5천 명을 가지고 있는 마가는 태국에서 하고 있고요. 5만 명이 넘는 팔로우를 하고 있는 마가 스코프는 나이지리아 그리고 마가 베이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들 계정 상당수는 미국 국기 같은 걸 내세우고 있고 약간 보수 성향에 가는 자신이 남부나 텍사스의 출신 남성인 것처럼 이제 묘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고 진보 성향의 인플루언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미 있으면서 약간 이 날조된 계정에 대해서 약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파괴해오는 외국 세력에 드러난 마가 계정을 보면서 이제 그동안 민주당 지지를 어쨌든 해왔던 사실이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계정들이 전부 위치 정보가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뭐 여러분도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VPN이라고 이제 자기가 있는 위치를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 그런 걸 사용하거나 실질적으로 이 계정을 만들었던 사람이 미국인인데 해외 여행을 하거나 지금 장기간 해외를 체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엑스도 이런 기술적 한계를 이제 문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많이 되고 있다는 건 약간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외국 세력의 여론 조작의 연장선상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시절부터 이 플랫폼들은 각국 정부나 조직이 운영하던 트롤 계정이라든가 아니면 자동화된 봇 계정으로 해서 이렇게 해온 게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게 더 심화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 정보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있는데 어떤 계정을 신뢰할 것인지 특히 정치적이나 감정적인 글일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체크해보라고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면서 나중에 좀 이런 계정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습니다. 자, 플랫폼의 투명성을 위해서 이제 시도한 자체는 긍정적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특정 정치의 진영을 둘러싼 갈등이라든가 음모론이라든가 마녀사상이 더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치 정보만으로 계정을 매도하는 건 약간 왜곡을 낳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상당수의 계정들이 그렇게 됐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X의 이 새 기능은 오랫동안 논쟁만 무성해왔던 외국 트롤 계정이라든가 복 계정이라든가 문제의 실체를 일부 드러낸 것이고 이제 이번 계기로 약간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와 동시에 이제 우리 모두가 온라인 정치 콘텐츠를 소비할 때는 정치의 출처와 배경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숙제를 던져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X 입장에서는 무결성 확보를 위해서 정보를 좀 공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외발 정치 계정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팀 쿡 은퇴 안 한다입니다. 얼마 전에 애플이 팀 쿡 CEO 후계자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을 좀 짚어본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를 봤을 때 단순히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두 내용 자체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진짜일까요? 맞습니다. 이게 엔비디아가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지금 시가총액 1위가 이제 애플이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이제 팀 쿡 거치가 상당히 이제 나오고 있는데 파이낸셜은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애플 이사회 경영진이 팀 쿡 CEO의 승계 작업을 본격히 강화하고 있다고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 어제자로 이제 이게 약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 관련된 소식에 정통한 유명한 블룸버그의 이제 마크 거먼이라는 기자가 있습니다. 자신의 뉴스레터를 통해서 파워온에서 파이낸셜의 보도는 단순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조심스럽게 점쳤습니다. 그러면서 팀 쿡 퇴진의 소식은 당장은 오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not at hand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팀 쿡은 이미 이제 어쨌든 2021년부터 이제 애플 CEO를 맡아서 그 당시에 이제 매출이 3,500억 달러 정도 규모밖에 안 되는데 지금 4조 달러가 넘거든요. 그래서 공룡 기업으로 이제 키워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이폰이라든가 아이패드라든가 맥은 물론이거니와 서입스와 웨어러블까지 폭넓게 확장하면서 애플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마크 검은 이런 점을 들어서 팀 쿡은 이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악재가 없는 한
이런 얘기는 상상하기조차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검언은 내부에서 애플 내부에서 팀 쿡이 꼭 물러날 만한 신호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하고 정리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파이낸셜 보도도 무게감이 만만치가 않다는 점이죠. 이제 파이낸셜은 글로벌 경제지 가운데서도 어쨌든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매체이고 이렇게 굵직한 인사를 쓸 때 상당한 취재와 교차 검증을 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팀 쿡의 퇴임에 관련된 승계에 관련된 기사를 쓸 때 바이란이라고 이제 기사를 쓴 기자가 공동 서명이 무려 4명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정도 구성이라면 어쨌든 내부적으로 꽤 자신감 있는 보도가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일각에선 이번 애플 보도가 또 의도적으로 흐린 게 아닌가, 시험용 풍선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팀 쿡의 가능성을 일부러 이제 시장에 흘려놓고 주가의 여론이나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팀 쿡의 어떤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마크 거먼 기자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팀 쿡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승계 구도와 대한 논의는 자체가 당연히 진행되겠지만 팀 쿡이 퇴진이 지금 당장은 벌어질 일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내년 초나 내년 봄 갑작스럽게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파이낸셜은 그렇게 보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블룸버그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 양대 보도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화제가 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애플처럼 상징성 있는 큰 기업의 리더십 교체라는 것이 이제 단순한 한 회사의 인사 문제를 넘어서 글로벌 증시와 기술 전반에 미치는 변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 팀 쿡이 어떤 안정적이거나 구독형이라거나 AI보다는 약간 수익형으로 이제 가는 게 애플의 방향성이라고 계속 있다면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CEO가 바뀌었다는 건 애플이 어쨌든 방향성을 AI 쪽이나 이런 쪽으로 더 잡고 있다. 공격적으로 가겠다는 의미로 변식을 받기 때문에 더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팀 쿡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바톤을 넘길지 그리고 그 순간이 애플이 어떤 포스트 아이폰으로 전략을 바꾸는지가 이제 나타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유의하시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을 집중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팀 쿡 CEO 하면 또 애플의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퇴진 시점은 스스로 결정 내릴 가능성 또한 있다라는 부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페이스북 끊으니 우울 덜했다이고요. 메타가 자사 서비스가 이용자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친다 이런 인과적 증거를 발견한 뒤에 페이스북의 정신 건강 영향에 대한 내부 연구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메타가 이런 사실을 숨긴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이게 이제 법원에 제출된 문서 때문에 밝혀졌는데 페이스북이 이제 이용자의 정신 건강을 해롭게 한다는 인과적 증거를 자체 연구로 확인한 다음에 관련 연구를 아예 중단한 사실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문제가 된 연구는 2020년 진행된 일면 프로젝트 머큐리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당시 메타는 조사 기간 닐슨과 손잡고 일부 이용자들에게 일주일 동안 페이스북을 끊게 한 뒤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메타가 바라는 방향과 정반대였습니다. 이게 페이스북을 중단한 사람들이 우울감이라든가 불안감, 외로움 그리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감정, 이른바 사회적 비교 수준이 훨씬 더 낮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페이스북을 쉴 때 마음의 상태가 더 좋아졌다는 건데 혹시 페이스북을 하시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약간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이 중요한 결과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메타가 이 연구를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추가 연구를 이어가는 대신에 프로젝트 자체를 아예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는 이 부정적인 결과가 메타를 둘러싼 언론의 기존의 부정적인 서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내부 연구원들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연구원은 닐슨 연구원은 사회적 비교에서 분명한 인과적 영향관계를 보여준다면서 슬픈 이모티콘을 이제 덧붙이기도 했고요. 또 다른 직원은 이 결과를 숨기는 건 담배 회사가 담배가 해롭다고 알고도 연구 결과를 숨긴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이제 우려를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메타는 자사 제품과 건강 사이의 인과관계를 스스로 확인해놓고 미 의회 청문회에서 10대 소녀들에게 자사 플랫폼이 얼마나 해로운지 측정할 능력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자, 이번 폭로는 미국 전역에 있는 학군들이 소송 전문 로펌에 이제 의뢰를 해서 메타에 집단 소송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됐고, 원고 측은 이를 회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뒤 위험을 숨긴 채 이용자와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타의 주장은 뭘까요? 좀 다릅니다. 이제 회사 대변인인 앤디 스톤은 이번 연구가 방법론 결함이 있어서 중단된 것은 맞지만 이 부분이 상당수가 이제 안전장치를 메타는 그동안 도입해왔고 10년 넘게 부모들의 목소리를 듣고 중요 사안을 연구하면서 실제로 많은 변화를 만들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가 했던 것 중에 숨긴 것 중에 뭐냐면 성매매 연루 계정에 대해서 17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걸 했는데 이게 뭐냐면
한 번이나 두 번 해서 계정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17번 하고 나서 안 없애면 없앤다는 약간 황당한 그런 것도 정했다는 거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정책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삭제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이 자사의 노력에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소송이 핵심 증거로 거론되고 있는 메타의 내부 문건들은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타는 일부 문서를 기록에서 삭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상태고요. 첫 심리는 내년 1월 2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때 뭐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거대 IT 기업이 얼마나 솔직하게 그 위험을 공개해내는지 논쟁이 다시 한 번 더 전면에 끌어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법원 판결이라든가 추가 문서 공개에 따라서 메타뿐만 아니라 모든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들까지 좀 점검해 봤고요. 네, 다음 키워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머스크 테슬라 AI 칩 물량 폭탄이고요. 머스크가 차세대 AI5 칩 설계는 거의 마무리에 다 왔다라고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추가적으로 AI6 칩 개발에 있어서도 이미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공식화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고요. 지금 상태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A14가 있고 A15가 있고 그다음에 A16이 있는데 14는 이제 지금 양산 체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현재 테슬라 탑재된 게 A14 칩입니다. A15 칩은 이제 테이크아웃, 즉 설계 완료 단계에 들어갔고, 이제 16은 막 설계 작업에 착수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끝이 아닌데, 머스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다른 모든 칩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물량, 내년에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생산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예상하고 있고 진짜다, 농담이 아니다라면서 다 I am not kidding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 세계 AI 칩 물량의 물량 1위를 테슬라가 가져가겠다는 선언을 읽힙니다. 이게 어쨌든 그렇게 읽히고 있고, 이 야심찬 계획 뒤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삼성과의 초대형 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삼성전자가 테슬라용 차세대 AI 칩 반도체 공급을 1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장기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기간이 2023년 말까지고요.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서 짓고 있는 새 반도체 공장에서 이걸 이제 짓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테슬라의 A14 칩을 삼성이 담당하고 있고 15 칩은 TSMC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이제 삼성전자가 양산하는 구조인데, 이 칩이 상당히 의미를 갖는 건 뭐냐면, A15, 16은 이제 단순히 뭐 지금 전기차용 칩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 차량의 이제 완전 주열 FSD라든가 사이버캡이라든가 이제 그리고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까지 통합 운영하는 핵심 두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이제 설명하고 있고, 요약하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자동차 회사로 출발한 테슬라가 이제 AI 칩을 설계하는 양산 수직 계열을 하겠다는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주가가 많이 뛴 건 요거에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주가도 요런 것에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AI 칩의 설계나 주기는 1년 단위로 이제 돌리겠다는 머스크 CEO의 발언은 지금의 테슬라를 단순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엔비디아와 경쟁하는 AI 인프라 회사로 이제 보이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만들겠다고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주가에 선 반영된 부분도 있겠지만 성장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테슬라 이 공격적인 AI 칩 전략이 실제로 다른 AI 칩보다 많은 물량이라는 목표가 얼마나 다가설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나 뭐 삼성행이라든가 TSMC 협업이 어떤 시너지를 낼지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전기차, 로봇 시장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AI5 칩은 곧 출시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 세대 칩인 AI6 칩 같은 경우에는 개발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I5 칩 일부랑 AI6 칩은 이미 계약을 맺은 상태이긴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책임질 예정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들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로보티즈에 대한 대신증권의 시선을 가져와 봤습니다. 리포트의 제목은 대전환의 시대인데요. 지금 피지컬 AI 시대를 맞아서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신증권은 로보티즈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27만 원으로 새롭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배경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생산 가능 인구가 요즘 줄고 있고 숙련된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산업용 로봇의 수요가 구조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액추에이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피지컬 AI 시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이 산업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산업 전반의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일단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자동화의 고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피지컬 AI에 주목을 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전에는 로봇팔이나 기계 자동화처럼 단순한 반복 작업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피지컬 AI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지컬 AI는 사람의 실제적인 움직임을 실제로 흉내를 낼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산업용 로봇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그런 산업 전반의 흐름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2025년에는 483억 달러 규모였다면 2030년에는 이 규모가 지금 900억 달러를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핵심 부품인 지금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액추에이터는 쉽게 말해서 로봇의 팔이나 관절, 손처럼 실제로 움직이는 부위를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단순히 회전만 하는 모터와는 다르게 이 속도나 힘, 위치까지 동시에 정밀하게 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액추에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의 주력 제품은 바로 다이나믹 셀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고객사들을 다수 확보하는 모습들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액추에이터는 지금 거의 모든 산업용 로봇에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로보티즈는 이런 하드웨어를 넘어서서 이제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영역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AI 워커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건 사람처럼 두 팔로 물류 작업을 수행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최대 30kg까지 무거운 짐도 직접 옮길 수가 있고요. 지금은 CJ 대한통운과 함께 물류 현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AI 학습용 데이터도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일단은 국내 데이터 팩토리를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최근에는 우즈베키스탄에도 추가 설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움직이면서 쌓는 수많은 행동 데이터들을 모아서 AI 알고리즘 학습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전략이고요. 결국에 로보티즈는 단순한 제조기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데이터 기반의 AI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보티즈가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산업용, 서비스용 로봇 100만 대를 보급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책정한 2026년 로봇 기술 관련 예산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18%나 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로봇 분야에 1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계획도 지금 세워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액추에이터부터 피지컬 AI 그리고 데이터 팩토리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로보티즈는 정책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2026년 실적에 대한 전망들 살펴보면요. 매출은 451억 원, 영업이익은 55억 원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영업이익률 또한 12.2%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하드웨어 기반에서 벗어나서 또 데이터 플랫폼까지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성장 동력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성장성에 맞춰서 로보티즈는 지난 8월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신주 발행가는 15만 5,500원이고요. 신주 상장 예정일은 12월 1일이라는 점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증권의 결론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자면 매수 제시를 했고 목표가는 27만 원으로 새롭게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제장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장에서 로보티즈는 8% 가까이 오르면서 20만 원 선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유상증자 일정이나 물적 분할 이슈 등에 따라서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산업 구조의 변화가 피지컬 AI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로보티즈의 흐름들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와이드 리포트였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승혜 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열어볼게요. 자, 먼저 메모리 사이클 이야기는 최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제는 바닥을 드러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 점검해 보겠고요. 어제 제약 바이오주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D&D 파마텍은 유독 또 강세를 보이면서 빛났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모멘텀들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노란봉투법 시행령과 관련해서 입법 예고 소식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산업별로 이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메모리 사이클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D램이 이제 재고가 바닥이 났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재고와 가격, 수급 이런 내용들을 좀 나눠가지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은 재고가 D램 안에 있어서 좀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숫자부터 좀 확인을 해보시면요.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 집계 기준 글로벌 D램 공급자 평균 재고가 2.7주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3분기 말에는 3.3주였는데요. 또 줄어든 상태입니다. 업계가 말하는 건전한 재고 수준이 6에서 8주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업체별로 살펴봤을 때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평균 2주, 삼성전자는 4주 재고로 잡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나마 조금 더 여유가 있지만 예전 6주 안팎이던 재고에서 2주 정도가 한 번에 빠진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만들자마자 나가는 시장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재고가 빠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최근 AI 거품론이 우리 시장을 밀고 당기고 있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서버 투자 확대는 멈추지 않고 있고요. 이로 인해 HBM부터 메모리까지 수요가 전반적으로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HBM은 기본이고 시장이 DDR5로 빠르게 재편되는 데다가 소캠2와 같은 신규 메모리 제품군 도입 영향도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자 재고뿐만 아니라 구매 기업 재고까지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또 중요합니다. PC 제조사 등 구매업체의 평균 D램 재고가 3분기 말 10.1주에서 4분기 8.8주로 줄었습니다. 결국 생산 라인에서 제품이 나오면 삼성과 SK하이닉스 공장 앞에 줄을 서서 가져가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도 이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집계한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D램 가격은 전월 대비 28.1% 뛰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가 4분기 D램과 낸드 플래시 계약 가격을 최대 30% 안팎까지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현재 추세대로라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디램 재고가 2주 이내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중심에는 디램과 HBM을 동시에 쥐고 있는 삼성전자가 서 있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자동차나 스마트폰 같은 이 제품들 가격 또한 인상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디램 시장 점유율 1위를 삼성전자가 다시 탈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1위를 되찾을 수 있었는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최근에 삼성전자가 다시 메모리 1위 자리를 되찾았다라는 조사가 나왔는데요. 차이나 플래시 마켓에 따르면요, 올해 3, 4분기 글로벌 디램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4.8%, SK하이닉스는 34.4%, 마이크론은 22.4%입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근소하게 앞서면서 2분기 만에 정상을 회복한 건데요. 이 삼성전자의 디램 매출은 약 139억 달러,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HBM 비트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85% 증가했습니다. 물론 HBM3 엔비디아 납품 지연 우려가 있었지만 최근 납품을 공식화했고 또 HBM4에 대한 샘플 공급도 시작한 점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낸드에서도 삼성은 29.1%라는 점유율로 1위를 지켰습니다. 전체 메모리 시장 또한 AI 확산과 클라우드 투자 확대로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차이나 플래시 마켓은 AI가 학습 단계에서 이제 추론 단계로 전환되고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AI 데이터 센터의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AI와 데이터 센터 수요 확산의 한복판에서 지금 계속 삼성전자가 디램과 HBM, 낸드 안에서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차세대 제품 라인업까지 동시에 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앞으로의 점유율 1위 회복은 삼성이 다시 AI 메모리 사이클의 중심으로 올라섰다는 신호탄으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메모리 초호황 사이클을 겪게 되면서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범용에 대한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이에 대한 수혜를 좀 받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는 센티가 좀 회송이 되면서 고점 대비해서는 한 10에서 20% 정도 조정이 나온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IB들은 이 TP를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배경과 이유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약간 조정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 IB들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티그룹이 목표 주가를 크게 올렸는데요. 삼성전자는 15만 원에서 17만 원 선으로 올리면서 현 주가 기준 75%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시티의 핵심 논리는 명확한데요. 공급 부족은 시장이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고객사는 프리미엄을 지불해서라도 물량 확보에 나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익 전망 측면에서도 삼성전자는 내년 115조 원, 2027년에는 124조 원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콩계 CLSA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맥쿼리 역시 AI가 만드는 구조적인 수요 증가 속도는 더 길 것이다라는 공통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수급 흐름도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주 772억 원 순매도했던 외국인은요, 어제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355억 원을 사들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셧다운 이슈로 단기 유동성만 마른 상태다라고 하면서 다음 달 중순까지 반도체를 모아갈 때다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해외 기관들의 공통된 메시지는요, AI 메모리 사이클은 꺾이지 않았고 이번 조정은 구조적 흐름을 바꿀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반도체를 두고 봤을 때는 펀더에 있어서는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튼튼한 상황이고 일정 부분 버블론 때문에 센티가 훼손된 상황이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부터 모아가기에는 충분한 자리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H200과 관련해서 수출 재개가 된다면 이 또한 더 긍정적으로 반영을 시킬 수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무리하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D&D 파마텍 볼 거고요. 이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시세가 좋진 않았지만 유독 빛났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개장 때 9월 달에 탑픽 종목으로 D&D 파마텍을 제시를 좀 해드렸었는데 지금 한 2달 사이에 벌써 11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3배 넘게 상승을 한 상황인데 지금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어떤 상황인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어제 D&D 파마텍의 주가 급등은 말 그대로 임상 기대감 랠리였습니다. 어제 오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D&D 파마텍 16% 넘게 오르기도 했고 17만 원 선에서 좀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는 20% 넘게 치솟은 구간도 있었습니다.
이 흐름들은 메세라 인수에서 좀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D&D 파마텍은 GLP-1 계열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메세라와 파이프라인을 맺으면서 공동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제약사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하게 됐죠. 이 구조가 또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경구 GLP-1 비만 치료제가 안전성 문제로 인해서 개발이 중단되자 후발주자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메세라 인수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D&D 파마텍으로부터 경구용 파이프라인까지 함께 확보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증권가는 이 지점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메세라 인수를 통해서 화이자는 후발주자지만 가장 경쟁력 있는 비만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이 메세라와 2023년부터 파트너십을 맺고 설계나 제형 기술을 활용해온 회사가 바로 D&D 파마텍이기 때문에 D&D 파마텍의 기술력과 파이프라인 신뢰도도 같이 조명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 숫자를 보시면요. D&D 파마텍의 올해 상반기 연결 매출은 약 23억 원이었는데 이 중 20억 원 이상이 메세라와의 거래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메세라와의 협력이 회사 실적에도 이미 가시적인 비중으로 잡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D&D 파마텍은 내년 1, 2분기까지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줄줄이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어제 시장에서는 지금부터는 임상 데이터와 기업 가치를 다시 정의하는 구간으로 들어갔다라는 기대감이 돌면서 주가에 반영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전에 메세라를 두고서 화이자랑 노보노디스크랑 서로 가격 올려가면서 인수하겠다 경쟁을 좀 보였던 기억 나실 겁니다. 이 메세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D&D 파마텍인 거고요. 임상 일정들, 기대감 있는 일정들이 꽤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가치를 재평가해 순 촉매로 볼 수 있을지 남아있는 구체적인 일정도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시간 기준으로 좀 살펴봤을 때 첫 번째 관문은 DD02 그리고 두 번째 관문은 DD01이 되겠습니다. 먼저 DD02부터 보겠습니다. 경구 GLP-1 내시 후보 물질인데요. 쉽게 말해서 먹는 형태의 GLP-1 계열 약으로 간질환을 겨냥한 후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1분기에 초기 임상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약의 특징은 메세라의 신형 펩타이드 설계 기술에 D&D 파마텍이 그동안 축적한 임상과 데이터 경험을 결합한 공동 기술 기반 첫 성과라는 점입니다. 특히 화이자가 메세라를 인수한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더 큽니다. 삼성증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초기 데이터만으로 경쟁사 대비 차별 포인트가 확인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일상 단계라고 해서 무조건 영향력이 작은 게 아니라 이 약이 뭐가 다른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DD01입니다. DD01은 D&D 파마텍의 또 다른 핵심 파이프라인입니다. 내시와 섬유화 치료제 후보인데요. 이 메세라 인수 이전부터도 글로벌에서 기대감이 높은 후보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구체적인 적응증을 살펴보면요. DD01은 주 1회 투약하는 주사제입니다. GLP-1과 글루카곤 수용체를 동시에 겨냥해서 대사 이상 지방 간염을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내년 2분기에 48주 생체 조직 검사 데이터가 나올 예정인데요. 지금 미국 메시 환자를 대상으로 생체 검사를 진행 중이고 올해 12월 22일 마지막 환자 투약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증권은 이 DD01에 대해서 이번 48주 데이터는 파이프라인 가치 재산정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생체 검사 기반 유효성 검증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일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시간을 좀 더 길게 보자면요. 이 메세라 인수는 결국 딜의 끝이 아니라 임상 모멘텀의 시작이다라고 평가하는 입장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년에 발표될 조금 전에 말씀드릴 두 건의 핵심 데이터가 이 D&D 파마텍의 기업 가치를 다시 정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까지 거론이 되면서 D&D 파마텍을 향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D&D 파마텍은 메시 치료제 그리고 경구용 쪽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주가로 봤을 때는 꽤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는 D&D 파마텍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어떻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기대와 검증 그 사이에 좀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제는 좀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린 바가 있죠. 메세라 인수로 인한 기술 신뢰도 재평가와 또 연속적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임상 일정들이 그 배경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중장기로 보는 기준은 검증과 경쟁력 그리고 구조적인 지속성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DD01의 생체 검사 결과가 되겠는데요. 앞서 이 부분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생체 검사는 조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성패가 갈리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GLP-1 시장은 이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릴리가 주도하는 초대형 시장입니다. D&D 파마텍이 이 안에서 어디까지 차별성을 드러내느냐가 중장기 밸류에이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D&D 파마텍은 직접 판매보다는 기술 기반 파트너십 구조가 중심이기 때문에 향후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확장 여부가 기업 가치를 다시 좌우할 수가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안에서 임상 지연 가능성이나 경쟁 심화, 내시 치료제 자체가 실패율이 높은 분야라는 점들은 함께 체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지금은 기대감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면 앞으로는 DD02와 DD01을 중심으로 한 임상 데이터가 D&D 파마텍의 진짜 몸값을 정하게 될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 노보노디스크가 어제장에서 내놨던 소식을 보면 알츠하이머 임상 3상 관련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부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센티에 약간의 훼손이 될 수 있을 만한 뉴스이긴 한데 그거랑 별개로 D&D 파마텍은 계속 주가가 상승을 좀 해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란 봉투 법과 관련된 내용 살펴볼 텐데요. 내년 3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재계는 노사 현장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건지 포인트 먼저 짚어볼까요? 네, 일단 핵심 포인트는 이 교섭 단위 분리가 가능해졌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현재는 복수 노조가 있어도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서 대표 노조 한 곳이 사용자와 협상하는 구조인데요. 이번 시행령안은 이 대표 노조를 정하기 어렵거나 이해관계가 크게 다를 경우 교섭 단위를 분리해서 따로 교섭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입법 예고는 오늘부터 내년 1월 5일까지입니다. 재계가 당황한 이유는 이 시행령 안의 표현이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교섭 단위 분리에 원하청이라는 단어가 없고 분리 기준이 원청 내부 노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 노조는 한국노총, 소수 노조는 민주노총일 때 단일화 협상이 깨지면 이 노조가 따로 임단협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냈습니다. 원청과 하청이 각각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은 물론 원청 내부 복수노조까지 모두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미 임단협만 최소 5개월이 걸리는데 교섭 주체가 더 늘면 협상이 연중 계속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시행령대로라면 교섭 기간은 길어지고 교섭 상대는 늘고 노조 간의 갈등 가능성도 커지는 부분이 있다는 게 재계의 핵심 우려입니다. 네, 이렇게 듣기만 해도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GM도 최고위 임원이 직접 한국을 찾아와서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 정부와 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GM은 어떤 부분들을 좀 우려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파업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12일에 방한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 안에서 노란 봉투법이 시행이 된다면 수천 개의 협력서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과 쟁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한국 경영계의 우려에 동의한다라고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섭 범위가 여기서 더 확장이 된다면 본사가 한국 사업장을 다시 평가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얹었는데요. 실제 헥터 비저레알 한국 GM 사장도 지난 8월 본사가 사업자 재평가에 나설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 환경을 보더라도 한국 GM은 전국 직영 서비스 센터 매각 결정과 같은 운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한 자산 정리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노조는 또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실적도 계속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관세 부담까지 겹치면서 이 노란 봉투법이 도입되면 GM 입장에서는 생산 물량을 다른 나라로 돌릴 수 있는 요인까지 커지게 됐습니다. 결국 GM은 이 법 시행 전부터 직접 정부의 의견을 전할 정도로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이번 방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별개로 한국GM의 내부적인 문제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GM은 직영 서비스 센터 폐쇄하는 문제를 두고서 노사 갈등이 상당히 격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노사 갈등은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요? 네, 일단 핵심은 불신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하게 된 배경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한국GM은 내년 2월 15일자로 전국 9개 직영 서비스 센터 운영을 중단한다라고 노조에 통보를 했습니다. 사측은 지속돼 손실과 관세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 노조 같은 경우에는 대미 관세 부담도 완화가 됐는데 서비스망 축소를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조는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총력 투쟁까지 나서게 됐고요. 이 갈등은 산은까지 번지게 됐습니다. 이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국GM의 지분 17%를 가지고 있는 2대 주주입니다. 이 노조는 산업은행의 앞에서 집회를 열면서 사자 협의체 구성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들이 소비자들에게 주는 영향까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정비를 막지는 않겠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정비 시장은 직영보다는 사설 협력 정비소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겠다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식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브랜드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결국 여러 이슈들이 겹치면서 한국 GM을 둘러싼 불확실성들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국면이다라는 점이 중립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한국GM 노사 갈등까지 잘 살펴봤고요.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된 키워드 점검해봤습니다. 이승희 앵커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개장까지 8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구글의 제미나이 3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게 되면서 알파벳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반적인 기술주들의 투자 심리가 다시 되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원러이사 역시나 지금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게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다시금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도 자세하게 전략들 세워봐야 될 텐데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이 검은 금요일 이후에 좀 반등을 기대했습니다만 어제 장중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환율 문제도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1,477원대까지 터치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환율 상단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환율 안정을 위해서 사자 협의체 가동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전문가님 이제 환율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환율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11월 제대로 된 반등을 좀 기대해보기 어려울까요? 약간 시장이 강하게 좀 올라가는데 가장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환율이 좀 급상승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환율이 뭐 1,450원 넘어갔을 때는 그때는 크게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한 2달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환율에 대해서는 조금 뷰를 바꾸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11월 달 들어오고 나서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상승하는 속도나 하락하는 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굉장히 좀 위험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장이 계속 좋으면서도 한쪽으로는 계속 찝찝했던 부분이 바로 이 환율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늘 시장은 아마 미국 시장의 강세 그리고 기술주들의 강세로 인해서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급등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될 부분은 환율이 어떻게 진정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외국인들의 현물과 선물의 수급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히 시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시장을 조금만 예측을 해보자면요. 일단 오늘은 제 예상대로라면 한 100포인트 정도 플러스가 되면서 시작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하루 만에 뭐 4,000포인트를 회복한다라는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3,950포인트를 어떻게 회복을 해주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뭐 이번 주가 화요일밖에 지나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격 조정은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코스피를 보시다시피 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금요일 날 나왔을 때 시장이 하락했을 때 시장의 공포에 짓눌리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화요일이지만 오늘 시장이 급등한다고 해서 시장에 또 빠르게 이렇게 매수 매도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시장은 하단은 3,800 그리고 상단은 4,100포인트로 좀 보시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진정되는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간밤 뉴욕 증시가 좀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역시나 코스피 2.4% 오르면서 3,900선 회복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이렇게 급등한다고 빠르게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그런 포지션들은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제미나이 3 효과로 알파벳이 6%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는 이제 주주들에게 AI 거품론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AI 진영 분위기 반전으로 다시 해석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뭐 AI의 분위기가 안 좋았던 적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AI 거품론은 절대 아니다. AI가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모아갈, 그러니까 어떻게든 싸게 살 생각을 해야지 떨어진다고 해서 도망갈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마 오늘 시장에서 여실히 보여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늘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말씀을 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정말 많은 종목이 있어서 다 터치해드릴 수는 없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떨어질 때 항상 멘트를 드렸던 건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라. 내가 만약에 현금이 없다면 지금은 그냥 팔지 마시고 최소한 팔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올라올 거다라는 코멘트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게 보시면 일단은 미국 시장에 그러면 AI 버블론이 왜 나온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결국엔 미국 시장에 AI 버블론이 나온 이유는 물론 뭐 여느 전문가들이 정말 많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간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핑계일 뿐 전체적으로 AI 버블론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빅테크 종목들이 상당히 돈을 잘 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지금 기조가 AI에 대한 기조가 우리나라에 결국에 연결이 돼가지고 만약에 가격 조정이 끝난다면 기간 조정으로 한두 달 정도 끌 수는 있겠지만 내년까지 본다면 결국엔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뉴욕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에서도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을 우려할 필요 없이 여전히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주셨고요. 사실 국내 반도체 투탑의 최근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좀 매수세가 더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다면은 어제장에서도 이렇게 반도체 투탑 흐름이 엇갈리면서 끝났는데 이제는 삼성전자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뭐 그렇게 딱 이렇게 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침에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네.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은데 어떤 애가 조금 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해보신다면 요즘에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더 올라가는 이유는 D램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D램의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과다 공급이 드러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뿐일 뿐 SK 하이닉스의 HBM의 시장 선점 효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아침에 나온 구글이나 엔비디아의 TPU와 GPU 여기에 따라서
엔비디아의 GPU가 내려가는 것이냐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그 기조에 대해서도 아직 SK 하이닉스가 HBM에는 훨씬 더 선두 자리에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삼성전자의 이런 상승은 디램 가격 상승에 따른 그런 반등으로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SK 하이닉스도 HBM 관련해서 수요가 탄탄하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 출발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화요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구글의 제미나이 3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게 되면서 알파벳이 6% 급등을 했고요. 알파벳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기술주들의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월러이사 역시나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지지 의사를 밝히게 되면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떠오르게 됐다는 점도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게 될지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역시나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5% 상승하면서 3,94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3% 상승하면서 86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인데요. 오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 투탑 역시나 4%대 강한 빨간불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는 반도체 투탑이 조금 엇갈린 모습으로 마감을 했었는데 그래도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2%대 강세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려 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에게도 좀 호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의 흐름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제 변경 상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장에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오늘장 안에서는 그래도 0.17%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역시나 3.5%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혼조세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알테오제는 0.38% 빠지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나란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각각 2에서 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ABL바이오 0.5% 강세, 그리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15% 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장 안에서는 약하게나마 강보합권의 불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오늘은 그래도 외국인의 수급이 오전장에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과 기관은 물량 덜어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으로도 이동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같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그런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고 지금 개인과 기관은 팔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장에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좀 즐겁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전체적인 수급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환율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은 조금 차갑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간다고 해서 정말 이렇게 안전벨트를 해체를 하고 시장이 좀 달려들자라는 느낌보다는 차갑게, 정말 차갑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시장이 제가 금요일 날 출연해서 떨어질 때는 오히려 용기를 가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처럼 예상외로 시장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해줄 때는 이때부터는 조금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와 어저께까지만 해도 시장이 떨어졌을 때 정말 싸게 나온 종목들을 살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였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현금이 없었습니다. 왜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시장에서 매도를 하지 못하고 현금으로 비축을 해놓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참 죄송합니다. 오늘 시장이 전체적인 2%가 올라가고 코스닥도 1.7%가 올라가는 시장에서 좋은 얘기만 드리지 못하고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참 죄송스러운데 이렇게 시장이 내 예상보다 좀 급등이 나왔다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매도를 하셔서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가격 조정,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가격 조정은 저는 끝났다라고 봅니다. 거의 하단은 3,800포인트를 잡아놓으시면 좋은데 지금은 3,900 한 20포인트 정도 가고 있잖아요. 뭐 4,000포인트가 내일 아니면 오늘 중에서라도 넘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는 가격 조정이 끝나고 기간 조정, 그러니까 박스권인 기간 조정이 이어지게 된다면 3,800 근처에 왔을 때 또 다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매도를 하지 못하면 살 수가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 너도 나도 올라가는 시장이 하루를 그냥 즐기는 것보다는 조금 더 냉철하게 생각을 해서 지금 시장에선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앞으로 주식을 생활을 하실 때 참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은 시장은 상승은 하지만 조금은 차갑고 냉정하게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같이 올라가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오히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그동안 계속해서 일부 현금을 보유하자라는 전략들 세워주셨는데 오늘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해보는 쪽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비만 치료제 주가가 좀 크게 엇갈렸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는 일라이릴리가 제약사 최초로 시총 1조 달러를 넘기기도 했는데 어제 D&D 파마텍은 오르고 또 펩트론은 급락하는 흐름을 가졌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엇갈린 이유는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뭐 일단 어저께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내려간 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를 찾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D&D 파마텍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오랄링크를 이용해서 경구용 이제 비만 치료제 쪽에 엮여 있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해가지고 비만 쪽에 또 엮여 있는데 두 회사가 이렇게 한 회사는 올라가고 한 회사 떨어졌는데 이유가 명확치 않다라는 건 그거 간단합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샀던 매개체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해서 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라이릴리가 제약바이오 쪽에서 제약사 쪽에서 미국 기준에서 시총 1조 달러를 최초로 넘어가면서 정말 일라이릴리가 팔고 있는 이 비만약이 잘 팔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비만약에 관련된 낙수 효과를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비만약 계열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너무나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쪽을 봐야 되는 것인가 요거를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D&D 파마텍, 뭐 펩트론, G2G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비만약 시장이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개화 자체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야구로 따지면 한 3회 말 정도 지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비만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포트에 좀 담아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 일례로 들면 일라이릴리가 어쨌든 시총 1조 달러를 넘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 2주 전만 해도 파이자가 메세라 인수전에 대해서 갑자기 노보노디스크가 들어오면서 메세라의 몸값이 엄청나게 커졌죠. 근데 파이자의 그 코멘트를 또 보시면 메세라를 인수한 다음에 파이자가 또 어떤 얘기를 했냐. 우리는 메세라 다음에 또 다른 비만 관련된 회사를 인수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줬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파이자가 어떤 회사죠? 지금 미국 제약바이오사 어쨌든 파이자는 탑5 안에 드는 글로벌 제약사인데 그런 글로벌 제약사들이 점점 이 비만 치료제 쪽으로 오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의 현재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도 저평가돼 있고 아직도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제가 뭐 이런저런 종목을 참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각 개별로 좀 스터디 하셔가지고 또 투자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비만약 시장이 많이 오른 것 같아 보여도 아직까지 성장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비만약 쪽으로도 좀 포트에 담아가는 전략들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바이오 쪽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어제 분할 재상장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홀딩스가 있는데요. 어제장에서도 약세를 보였었고 오늘 시장에서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분할 효과에 대해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크게 좀 예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까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이 부분은 약간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비만약 쪽은 아니지만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분할이 되면서 주가는 떨어졌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주가는 떨어졌지만 전체 두 회사를 합친 시총은
한 3조에서 4조 늘어났어요. 네. 예, 그러면 결국에는 기존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주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수익 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적 분할을 하면서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주식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손해가 아닌데 시장에서는 어제 에피스홀딩스가 떨어졌고 지금 시장에서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할된 게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전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떤 회사죠? CDMO,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들한테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글로벌 제약사들이 항상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물건을 의뢰할 때 좀 찝찝했던 부분이 있겠죠. 왜냐? 그 뒤에는 항상 삼성 에피스홀딩스라는 신약 개발과 바이오시밀러를 전문으로 하는 에피스홀딩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레시피를 줘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게 만들면 에피스가 바로 특허 기간이 끝나면 바로 따라서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고객이 등 돌렸던 적이 되게 많다라고 합니다. 후문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확하게 회사를 분할을 했고 그 분할에 대해서 회계 부분에서도 분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제가 봤을 때 CDMO 산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다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등 돌린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는 마음 편히 좀 들어와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MO, CMO를 의뢰를 한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더 좋은 주가의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번 인적 분할로 인해서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투자의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가 하락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번 인적 분할로 인해서 좀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투자 여력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단에 네이버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이버 지금 2% 가까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는 27일에는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합병 소식도 좀 앞두고 있잖아요. 네. 이번 빅딜로 인해서 네이버가 좀 어디까지 성장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얼마까지라는 질문이 참 어려운데 네. 이게 네이버가 2021년도 코로나 때 이제 가장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 주식이 46만 5천 원이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두나무와 지분 인수가 합병이 되고 이제 마침표가 딱 찍어지면 아마 K증시의 특성상 세로는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가 저는 좀 기회라고 보여지고요. 간단하게 가격을 제가 찝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쪽, 그러니까 두나무의 가상화폐 쪽까지 네이버 파이낸셜이 인수를 하면서 같이 시너지가 나기 시작한다면 저는 네이버는 조금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항상 네이버는 검색이야, 네이버는 쇼핑이야, 네이버는 웹툰이야 이렇게 보셨는데 이제는 쇼핑과 웹툰과 검색 시장의 모든 가상화폐를 다 이렇게 통용할 수 있는 두나무를 만약에 손자 회사로 들어오게 된다면 네이버는 아마 코로나 전고점을 충분히 넘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소한 40만 원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이게 좀 표현을 해드리고요. 다만 27일 날 이제 송치영 두나무 대표와 기자회견을 열어서 거기서 만약 발표를 한다면 단기간에 세로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코로나 전고점은 충분히 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두나무 합병 이슈로 단기적으로는 세론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때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배당소득 분리과세 쪽으로도 얘기를 해보자면 최고 세율 25%로 낮추는 쪽으로 가닥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고 지금 여당이 3차 상법 개정안을 어제 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관련주들이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긴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좀 연말까지는 계속 지켜보자라는 쪽이신가요?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세론이 나올 거예요. 근데 세론이 나오는 건 K증시의 특징이라 어쩔 수 없지만 네. 결과론적으로 35%의 배당소득과세율을 25%로 낮춘다라는 건 팩트잖아요. 그럼 10%의 세금이 낮춰져서 부자 감세다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10%의 세금을 낮춤으로써 어쨌든 배당률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고배당주주, 그러니까 지주사, 금융사, 증권사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뉴스가 나오는데도 안 올라가네, 이제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주식이라는 건 항상 먼저 자리를
가서 기다린 다음에 이슈가 나오고 그 이슈가 충분히 녹아든 다음에 시세가 쭉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이슈여서 이제는 주가의 변동성이 예전만큼 크지는 않겠지만 저는 연말에 배당도 가져갈 수 있고 그다음에 내년 초까지 가져간다면 그만큼 주가의 상승률도 느껴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섹터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3차 상법 개정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 이쪽도 역시나 관련주들이 좀 어느 정도 세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지주나 증권 쪽 충분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함께 제시를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7% 상승하면서 3,910선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CTV 이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그래도 만회를 좀 하려는 움직임 나타납니다. 코스피 쪽에서 1.6%, 코스닥에서도 1.3% 정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현물 쪽에서는 좀 들어오고 선물 쪽에서는 약간 좀 빼고 있는 분위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엇갈린 방향성 나타나는데요.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뭐 선제적으로 예측하기는 좀 오후장까지 항상 어제 같은 봐야죠. 경우도 고점에서 오전장을 좀 오후장까지 좀 밀리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은 그래도 지금은 이제 구글 효과가 브로드컴으로 번지는 상황, 또 AI의 건전한 조정이 사실 젠슨행이 적극적으로 AI에 관련된 버블 논란을 좀 잠재우면서 오늘도 하이닉스 비롯해 삼성전자 일단 대형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이 에이직 반도체와 관련된 뭐 ISC라든지 그리고 삼성전기 중심으로서도 테슬라의 AI 관련 이제 칩 개발 소식까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어제 시장보다는 오후장까지는 강력한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분위기도 사실 이제 이 패드워치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을 조금씩 높이면서 아직까지는 확실한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청사진은 없지만 일단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연준에서는 그래도 물가보다는 고용에 포커싱을 좀 맞출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일단 트럼프와 시진핑의 내년 4월 또 미중 정상 이 회담이 또 앞으로 빅 이벤트로서 시장에 또 훈풍을 좀 예고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늘 시장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 중심으로서 붙여줘도 저는 수익률 면으로 봐도 저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제 이 브로드컴 관련 그 구글 관련주들 중심으로 뭐 이스페타시스가 워낙에 지금 세게 소부장을 중심으로 시장을 캐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좀 더 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좀 읽어주셨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은 반도체 중심 그리고 구글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죠. 가장 크게 환율일 것 같은데 지금 1,475원 70전 현재 지나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엔화 약세가 나타날 때 원화도 동조를 하면서 흘러가게 되는데 일본 언론 쪽에서 보면 21조 원대 경제 대책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엔화 엔저 현상이 계속될 거고 원화는 더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나올 수 있어서 현재 지금 환율과 관련해서는 어떤 시나리오를 좀 그려가야 되는 걸까요? 결국은 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되겠다. 뭐 해외 비중 사실 해외 쪽 투자 자산들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고 그것을 일부를 매도한들 그 유동성을 이제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겠죠. 잡으려면. 근데 일본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경제 이제 이 수출에 대한 경합도가 한 30에서 35% 정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엔저 현상이 지속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주들이 사실 다른 해외 시장에서 그렇게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봤을 때는 네. 지금이라도 구두 개입보다는 시장에서 이런 환율에 대한 또 방향성을 확 바꿀 만한 그런 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외 자산 비중이 지금 투자 자산 한 50%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부를 좀 차익 실현해주고 유동성을 좀 달러 유동성을 좀 빨리 공급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정답인 것 같은 네.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있어서 네. 사실 환율이 1,450원 이하로 하락하는 이제 예측을 당장은 이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지금 환율과 굉장히 많이 연동돼 있는 반도체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좀 확대될 수 있는데 다행인 건 어제 보니까 SK하이닉스 외국인들 매도 규모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매수 전환으로 바뀔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고 지금 시트에서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TP를 계속 상향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뭐 지금 80조 이상 보고 있으면 지금 5배밖에 안 되는 수준에서 내년 정도에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AI 버블론이 잠재워지고 또 시장은 병목 현상을 해소할 만한 이 캐펙스 투자가 지금 이 젠슨왕의 언급을 우리가 들어본다면 AI 시장의 이 초기 국면에서 만약에 10년, 20년 지속될 수 있는 시장에서 버블론은 계속 있지만은 그 버블론이 사실 우리 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채권 회수율이라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서 지금 이 시장의 버블론을 계속 키워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재무 건전성도 문제 없다라고 답변을 줬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건전한 조정 이후에는 아마 투탑 위주로서 또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태까지 이 코스피 지수를 보면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맞아요. 조정은 필요했지만 그 조정이 펀더멘탈을 수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펀더멘탈을 수렴한다는 얘기는 다시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환율 일단 정부 쪽에서는 방어를 위해서 국민연금을 투입한다라는 이야기까지는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반응을 봤을 때는 아직 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1,475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어떤 종목을 담아가고 있는지 순매수 상위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쪽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행히 삼성전자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SK하이닉스 같이 담아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네이버를 상단에서 담아가지만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는 상단에서 덜어내고 있는 부분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 그리고 또 의외로 NC소프트까지 오늘 외국인 순매수에서 상단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 쪽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확인이 돼서 이쪽 먼저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재상장이 됐죠. 그래서 이제 에피스홀딩스를 인분을 하면서 상장을 한 거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CDMO만 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변모를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지금보다는 더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이제 상장 초기에 조금 이제 그 시가총액을 좀 더 받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눌림목에 대해서는 좀 용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론자하고 계속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시가총액에 대해서. 근데 좀 높다라는 평가가 일부 있어서 그런 면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PER 면 아래 다른 면보다는
단기 수급 변동성을 저는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도 좋은 점을 얘기를 한다면 누적 이 수주 잔고가 계속 네. 5조 돌파, 몇 조 돌파하는데 이것이 이제 더 상단을 한 번 더 리레이팅이 가능하려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조 단위 이상의 그 기존에 나왔던 조 단위 이상의 수주가 발표가 돼야 한 단계 리레이팅이 좀 더 가능하다고 보는데 당분간은 CDMO 쪽은 당연히 뭐 생물보험법 얘기는 많이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얘기지만은 그 이슈보다는 제약주 가운데서 저는 매력도는 그래도 기술 이전 기업이 훨씬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큰 틀에서 본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느 정도의 이제 우리가 핵심 또 키워드 그리고 이제 네. 이 축으로 당연히 바이오 쪽에서는 자리 잡고 있어야 되지만은 매력도 면으로 봤을 때는 어제도 뭐 D&D 판한테 워낙 급등을 했고 이런 종목에서 사실상은 투자에 대한 이 투자처로는 크게 좀 적합하지는 않은 걸로 보이지만 네. 그래도 당장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빅수주가 터지면 또 그렇죠. 시장에서 또 리레이팅이 가능하니까 근데 당장 접근할 만한 가격대인지는 아직은 좀 더 시장에 그리고 이 여의도의 또 증권가의 또 레포트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한 번 더 제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에피솔딩스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조정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충분히 있긴 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제 그래도 말아 올리면서 마무리를 좀 지었는데 오늘은 일단은 꽉 찬 양봉이고요. 에피솔딩스 같은 경우 오늘도 낙폭을 좀 추가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0%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땐 일단 양봉으로 보이긴 해서 종가까지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빅3 기업들이 미국 상무부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다수의 중소형사들은 다음 주 중에 제출한다라는 뉴스가 추가적으로 좀 붙어줬습니다. 오늘은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잘 가고 있다 보니까 조선 쪽도 개장하고 나서 분위기 나쁘지 않은 상태로 확인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게요. 두 번째는 방산 쪽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쪽은 이제 재건 쪽에 대한 이슈가 좀 붙어서 그런지 방산이 좀 크게 눌렸다가 오늘은 올라오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보입니다. 한국항공우주도 한 4%대 보이고 현대로템도 1% 정도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다만 이제 한화시스템이나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마이너스권에 있기는 해서 전반적인 전략들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열어볼게요. 마지막은 AI 반도체입니다. 앞서서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젠순왕 CEO도 걱정할 거 없다라는 내용의 주주 서한을 좀 보내기도 했고요. 어제는 뉴욕 증시에서 제미나이 3.0에 대한 호평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AI 지도를 구글이 또 새롭게 쓰고 있는 듯한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영향을 좀 받는 거겠죠. 전반적인 종목들도 이와 연관성 있는 종목들 같이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씩 전략 좀 챙겨볼 텐데요. 조선보다 사실 오늘 반도체가 제일 강하고 그 뒤로 이제 찾아보니까 은행이나 보험 쪽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서 이쪽으로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제 3차 상법 개정안 내용들이 확정이 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취득한 자사주는 이제 2년 이내로 소각을 좀 의무화하게 되는데요. 기대감이 있었던 쪽들이라서 분위기 전환이 좀 가능할지 오늘은 은행이랑 보험 쪽이 개장 초반에 좀 올라왔었거든요. 이쪽 안에서의 시선은 대표님 어떻게 가지고 가고 계세요? 네, 뭐 자사주 이제 소각에 대한 의무화 소식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이제 지주사하고 그쵸. 은행인 것 같은데 뭐 은행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멘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배당 이제 그 매력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배당주로서 은행주들을 제가 이제 시가 배당률로 좀 계산을 몇 개 해봤는데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면서 시가 배당률이 우리가 예상했던 예전에 뭐 한 7%대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대 이하로 나오는 종목들이 많아서 아마도 배당주에 대한 매력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좀 더 많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변동성이 지금 커진 상황에서 시장이 경기에 좀 덜 민감한 쪽 그리고 주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금융이나 이제 보험주로 매기가 좀 일부는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일단은 KB금융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에 3분기 만에
순이익을 한 5조 가량을 넘겼고 사상 최대 실적.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금리 인하 때 항상 은행주보다는 증권주가 수익이 더 잘 나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예대 마진이 상대적으로 대출 이자가는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예금 이 마진이 줄어들어서 은행주에게는 계속해서 이익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KB금융이 이제 밸류도 10배 이하로 선행으로 봐도 10배 이하 국면이고 뭐 KB금융 비롯해서 신한지주, 은행주들의 수급이 조금 붙을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이제 모멘텀들 시장의 대화 환경이 좀 더 나왔다. 그리고 고점에서 일부 은행주들도 한 10%대 가까이 좀 조정을 받아놨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게 무리 없는 투자로서 진행이 된다면 보험주보다는 그래도 은행주가 매력적인 투자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뭐 KB금융, 신한지주 중심으로서 한번 보자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정책 관련 주에 대한 시선들 좀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방산 쪽으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대를 봤을 때는 90 후반에서 100 초반을 굉장히 오랫동안 몇 개 분기 동안 계속 좀 이어왔었는데 오늘 뭐 물론 80만 원대 후반대 자리 좀 나타나면서 가격 조정도 좀 나타나긴 했는데요. 지금 구간이 가격대로 봤을 때 충분히 사볼 만한 자리인 건지 사실 방사는 수주 모멘텀이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붙어주는 뉴스는 아직까지 좀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연말로 다가올수록 우리가 사우디나 뭐 UAE나 원래는 연초에 그런 전략들이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수주 공백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뭐 날짜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네. 방산주의 모멘텀은 당연히 빅수주인데 지금 현대로템이 제일 많이 수주를 따는 게 이제 구조잖아요. 근데 눈높이는 높아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못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또 악재가 터졌던 게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된 이 로드맵이 또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로드맵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영토를 이제 돈바스 지역 중심으로 영토를 내줘야 되는 젤란스키 대통령이 뭐 당장 수용을 하더라도 잡음이 굉장히 많아질 걸로 보이고 러시아 이 푸틴의 특성상 이걸로 마무리를 짓는 것은 사실 우리만의 생각인 거고요. 그동안의 이 크림반도의 병합이라든가 여러 행보를 봤을 때 저는 전쟁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 대만 침공도 27년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전체적인 로드맵 플랜으로 봐도 굉장히 좀 90%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의 방산주들은 어느 정도 이제 K 방산의 수요가 이제 유럽이라든가 중동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매기가 굉장히 많이 붙을 가능성들이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방산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초로 넘어가는 이 수주 모멘텀들이 이제 연말의 공백 시기가 이제 4분기 실적으로 잘 커버가 되는지 그것이 핵심 관점으로 보입니다. 근데 워낙에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컨센서스 부합 정도로는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컨센서스를 굉장히 크게 비트하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원대 돌파 이후에 지금 80만 원대까지 맞아요, 떨어졌죠.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말고 이제 내년 선행으로 보면 18배 수준 상대적으로 방산주 이제 글로벌 피어 그룹이 한 30배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한 모멘텀, 굉장한 가격적인 매력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번에 UAE하고 이제 MOU를 체결을 했는데 그게 MOU 체결하고 나서 성과가 없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추후에도 이 성과는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MOU를 체결을 하고 또 이 중동말 모멘텀들이 원래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때문에 유럽산 무기들이 다 이제 그쪽으로 투입이 됐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K방산의 틈새 시장 공략에 있어서는 이 중동 국가의 수주가 굉장히 좀 유리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연말이라서 나타나는 이 수주 공백을 실적으로 메꿔줄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피어그룹 대비해서는 분명히 싼 부분은 있지만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내려와 있고 오늘 한 1.1%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또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은 확인이 되진 않아서 주가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주신 것처럼 수주 공백을 어떻게 커버를 시켜 나가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AI 반도체 쪽으로도 시선을 옮겨봐야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쪽이기도 하고 오늘 뭐 모든 시장의 거의 대다수의 매기가 이쪽으로 쏠려 있긴 합니다. 근데 대표님, 우리가 그동안은 엔비디아 중심으로 해서 포트 전략을 좀 세웠었잖아요. 근데 어제를 보니까 구글이 새롭게 AI 지도를 써간다라는 가정을 세운다면 앞으로는 엔비디아 향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구글 향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전략들이 좀 필요한 시점일까요? 그렇겠죠. 이제 오늘만 보더라도 정말 이수페타시스가 목표가가 원래 증권사 TP가 14만 원 나왔다 또 16만 원 16만 원 나왔는데, 예, 16만 원 나왔는데 지금 다시 14만 원 돌파를 했고요. 네. 또 계속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3분기도 580억 영업이익 나왔는데 예상치를 한 20% 비트를 좀 했고 그다음에 4분기 같은 경우도 시적 컨센서스를 좀 더 높여 잡았는데 네. 그걸 당연히 비트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 TPU용 신제품 공급이 이제 워낙에 밀려 있다 보니까 얘네가 5공장을 이제 신설을 했는데 그 옆에 1, 2, 3, 4공장까지 남아 있는 룸을 다 이걸로 지금 채우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가동률을 거의 네. 100%로 끌어올려도 이것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를 내년에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에 계속 높일 수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 달서구에 이제 완공되는 뭐 5공장이 완벽하게 지금 구현이 되는 구간이 26년도 원래 27년도였는데 26년도로 많이 땡겼어요, 얘네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요를 캐펙스를 좀 많이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네. 원래 캐펙스가 1조였는데 매출이 1조 2천억까지 좀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본다면은 이스페타시스가 가격 조정 시에 우리가 좀 매수를 네. 그래도 담는 전략이 취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 ISC나 지금 리노공업 왜냐하면 어제 이제 브로드컴이 워낙 급등을 또 그렇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에이직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말한다면 에이직 반도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반도체 테스트 소켓 같은 경우에 거기에 맞는 규격에 다 일일이 다 적응을 시켜서 소켓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소켓이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한 번 그렇죠. 하면은 이제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본다면은 ISC나 지금 리노공업이 주가가 브로드컴 주가하고 동조화되는 현상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ISC도 지금 10만 원 돌파를 했는데 네. 뭐 그 이상 되는 거야. 지금 수급적인 요소로서 굉장히 좀 빠르게 리레이팅 돼야 되는 거. 목표 주가 또 나오겠죠 또.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오늘 그나마 이제 공략적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해 드릴 만한 종목은 이제 삼성 전기를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네. 뭐 삼성 전기 하면은 이번에 테슬라가 AI 이제 이 칩 6 버전을 네. 이제 개발을 한다라는 진행 소식이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큰 수혜주로서 거기에 이제 기판을 공급하고 있는 이제 삼성 전기가 가장 큰 수혜로 부각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파운드리 팹을 삼성전자가 이제 맡았잖아요. 그러면서 삼성 전기 같은 경우는 기판뿐만이 아니고 사실 카메라 모듈 거기에서 이제 양산되는 뭐 로봇과 자율주행의 이런 어느 정도의 밸류 체인이 다 삼성전기가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MLCC도 테슬라의 또 하나의 축으로 이용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차량용 카메라 같은 경우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 16개 정도가 이제 맥스였다면 지금 20개 이상까지 모듈이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단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혜주로 본다면 테슬라향 네. AI 칩 수혜주로 본다면 삼성전기를 가장 앞단에 둬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하나 또 새로 나왔는데 네. 원래 4분기를 3분기보다 좀 낮게 봤는데 이번에 영업이익 추정치를 한 7% 정도 상향을 했다는 소식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반도체 쪽에서 탑픽 종목으로 삼성전기 좀 주셨고요. 그렇죠, 우리가 테슬라, 뭐 파운드리 수주한다라는 이야기 했을 때 사실상 가장 수혜를 볼 거는 앞단에서 삼성전기를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MLCC도 그렇고 FCBGA 같은 경우도 잘 판매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반으로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AS를 좀 해볼 텐데 종목 주신 것 중에서 레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같이 볼까 합니다. 로봇주가 사실상 뭐 모든 종목이 다 잘 가는 건 아닌데 이날은 어떤 종목이 또 이날은 다른 종목이 하면서 돌아가면서 로봇의 열기를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 시행령 관련한 이슈도 좀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는 이 안에서 중심을 어떤 종목으로 좀 잡고 가야 될까요?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차적으로 그냥 언급은 드렸지만 네. 이제 1차 목표가 한 50만 원 그것이 달성이 되고 나서는 뭐 조금 더 높게 제 생각으로는 보고 있는데 네. 최근에 SPG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네. 그 이유가 SPG가 LG 사이언스파크에 MOU를 체결한 저는 그거보다는 내년 정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본사 사옥만 짓는 게 아니라 옆에 공장 7층짜리를 큰 걸 짓습니다. 거기에서 이 RBY1을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초도 물량은 한 150대 정도 예상이 됐지만 네. 자 이것을 먼저 하기까지 우리가 반도체에서도 발주를 먼저 하잖아요. 부품주들을. 근데 SPG가 감속기 부품을 전량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발주가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SPG 쪽에서 그래서 아마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보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SPG. 근데 SPG가 지금 내년에 영업이익이 280억, 로봇주 가운데에서 30배 정도 퍼가 나올 수 있는 게 아예 없어요. 고용 빼고 고용은 내수술용 로봇이긴 그쵸, 하지만 의료용이니까. 고용도 실적이 워낙 잘 나와서 네.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조금 높아졌는데 그래서 저는 로봇주 중에서는 내수술용에서 고용 그나마 SPG는 부품주에서 감속기에서는 이제 40% 담당하고 있는 SPG 그 다음에 핵심 틀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27년도에 만약에 EPS 이제 영업이익이 2,300억 정도 달성이 되면 밸류가 이제 로봇주 중심으로서 70배 이하로 싸지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같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봇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에서 로봇에 저명한 전문가분이 로봇 시장의 3분의 1을 담당할 수 있는 이 시장 메이커로서는 삼성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그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좀 언급한 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엔비디아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합작 또 모멘텀들이 한 번은 내년 이후에는 나올 수 있어서 지금 가격대면은 저는 한 텀 이제 50만 원 이후에 좀 하락을 해서 그쵸. 지금 수급이 조금 공백기가 일본은 있었겠지만은 저는 가격적인 전략으로서는 내년을 기약하는 흐름에서 근데 이제 제가 앞서서도 3년 변경 얘기를 좀 했지만 그것은 콜옵션 이제 행사가 50% 이상 돼야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또 했었어요 관계자분이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내년 정도에는 한 번은 좀 언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사실은 주셨을 때 가격이 29만 원 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그 주셨던 것보다는 수익권에 아마 계실 텐데 오늘은 36만 9,500원,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50만 원 고점 터치 나왔을 때랑 비교하면 거의 75%의 수익률을 기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을 기약한다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150에도 로봇 종목들이 일부 편입이 좀 된 상황입니다. 그만큼 실적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려보다는 기대의 영역으로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오늘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 주 쪽으로 완전히 매기가 쏠린 상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올라왔었던 로봇주 안에서는 하락하는 종목들도 눈에 좀 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구글 제미나이 3.0이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알파벳을 중심으로 기술주 전반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결국 AI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이어지면서 프리마켓에서부터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정규장에서도 여전히 탄탄한 수요를 이어가는 듯합니다. 오늘 과연 시장의 속도가 어떻게 받쳐지고 있는지 자세한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아무래도 AI 랠리가 다시 불이 지펴지면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900선을 회복해줬고요. 1.51%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868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피보다 살짝 낮은 상승률인 1.41%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부터 살펴볼 텐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반갑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고 결국에는 환차손에 대한 부담으로 외국인에 대한 이탈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도 미국 뉴욕 증시에서 AI 랠리에 대한 웃음꽃이 펴지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이 잘 담아주면서 이 미소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도 함께 담아주고 있고요. 반면 개인은 500억 원 넘게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수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잘 담아줍니다. 기관과 함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마찬가지로 668억 원 정도 팔자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업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내에서는 어떤 업종들이 상승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단연 전기전자 쪽을 들여다봐야겠죠. 오늘 반도체 전반의 이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기가스업 쪽도 좋습니다. 한국전력 또다시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기가스업은 3.87%, 전기전자 쪽은 2.86%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로 건설 쪽도 오늘 계속해서 빨간불 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 오르고 있고요.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 랠리가 한동안 이어지고 있는 동안 소외되고 있던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크리스마스 성수기를 앞두고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쪽이니까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제조업과 철강 및 금속까지 1%대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락하는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의약품이 3%대 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통신과 음식료품, 섬유의복까지 소비재 쪽도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까지 0.14% 내림세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상승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 전기전자 2%대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 유통도 동시에 강한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약도 오늘 좀 빨간불 켜주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다는 점들 주목해볼 만합니다. 확실히 내년 상반기까지 이러한 모멘텀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에 맞게 오늘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융과 화학도 빨간불 켜주면서 1%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하락 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마찬가지로 오락문화도 오늘 0.53%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 출판 매체 복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1%대 약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피에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반도체 투톱 먼저 또 들여다봐야겠죠.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급등하는 흐름들 나왔는데 잘 회복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는 3%대의 강세 흐름 보여주면서 53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99,700원에서 움직입니다. 살짝은 상승 탄력이 조금 떨어진 모습이지만 그래도 3%대의 강세 흐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안에서는 KB증권의 목표가 상향 소식까지 들려오게 됐습니다. 특히 4분기에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입장과 함께 목표 주가 16만 원까지 올린 모습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IB들도 사실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고점 대비해서 지금 약간의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뒤바꿀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뿐이다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들 이어지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의 훈풍이 소부장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까지 계속해서 온기가 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판 쪽의 이수페타시스 오늘 14%대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TPU 안에서의 수혜 기대감이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기판 중심으로 이 TPU 안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52주 신고가까지 기록한 모습입니다. 142,600원에서 움직입니다.
한국전력도 아까 마찬가지로 전기가스업 오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안에서 한국전력이 4%로 좀 주도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5만 원 선을 넘어선 모습입니다. 자, 반면에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어제 이어 오늘도 좀 급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의 인적 분할 이후에 바로 좀 조정을 겪게 됐죠. 사실 예측이 된 조정이기는 했지만 기계적인 조정은 계속해서 겪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2.88%라는 좀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38만 2,500원에서 지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전반적인 AI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의료 AI 혹은 반도체 쪽 전반이 오늘 들썩이고 있는 모습들이 잘 포착이 됩니다. 일단 로킷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요, 7만 100원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당뇨 발과 관련된 AI 재생과 관련된 임상 시험에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승인이 주어졌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14%대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노타가 오랜만에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16%대 급등 세 마찬가지로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와 주니까 수급도 같이 올라오는 모습 나타납니다. 현물 쪽에서 들어오면서 양시장 모두 지수 1%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인도네시아 암바니 회장과 만나서 6G랑 AI 관련한 논의한 이벤트도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오후장에서 뉴스 나오는 대로 같이 체크하셔서 주가 추이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